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다들 이 다리의 혈관이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 이 혈관 돌출을 경험한 환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다리의 무거움이나 그리고 저린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하지정맥류 하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혈관만 생각을 했는데 다리가 무겁다든지 자주 붓는다든지 하는 다른 증상들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하지정맥류의 그 발생 원인을 보면 가족력이나 또 유전적 요인이 아주 크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루 6시간 이상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리를 자주 꼬는 사람의 경우에 발병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통풍이 잘 되는 신발과 의상을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여의보감 오늘도 스트레칭처럼 속 시원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박소연 원장님, 배효정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하지정맥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상 하의를 신고 또 좀 끼는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좀 많이 입다 보니까 하지정맥류에 대한 걱정이 좀 큽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은 뭔가 다리가 부은 것 같고 막 저린 증상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원장님, 저 혹시 하지정맥류는 아니겠죠? 하지정맥류는 그 정맥 혈관 안에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막이 이렇게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길을 따라서 길을 안내를 해주는데 그 정맥 안에 판막이 이렇게 모양이 거꾸로 되면서 혈액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혈관에 기형이 생긴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이 서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기혈이 아래쪽으로 혈액이 몰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중력을 거스르는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순환이 작용을 하면 뭐 문제없이 순환이 되는데 네. 하지정맥류가 아니라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약간 순환 장애가 있을 때 그때는 뭐 다리가 붓거나 아프거나 특히 오후에 오래 서 있거나 그럴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다리가 모두 붓는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아니다라고 아직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또 유현 씨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걱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더 좀 네.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사실 하지정맥류 하면 저는 주로 여성분들한테 좀 발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남자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남자 환자가 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엔 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즘 남자분들도 활동적인 직군보다는 뭐 사무실에서 앉아 있거나 연구하거나 장시간 한 자세를 긴 시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하체로 내려간 혈액이 순환이 되는 힘이 약해서 하지 쪽이 좀 붓거나 혈관 안에 혈액이 고여서 거꾸로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 그리고 남자분들이 대체로 사소한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병원을 찾거나 검사 진단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병을 조금 키우거나 악화시킨 상태로 방문하게 되시면 네. 정맥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다리에 근육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피하 지방에 이렇게 두드러진 살이 없어서 정맥이 조금 더 돌출되어서 확인은 잘 되고요. 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칭이나 전신 순환이 되는 걷기 운동 같은 것들이 좋고요. 네. 완전하게 중력의 영향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노화가 되면 조금씩 진행은 누구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그러니까 이게 네. 피가 고이지 않게 우리가 몸을 자주 움직여주고 약간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검진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예방할 수 있는 습관들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을 해드렸고 또 원장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장 안에는 면역 세포가 약 70% 정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은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복부 냉증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복부 냉증은 일단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장님, 복부 냉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복부가 차갑고 시려서 좀 불편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면역 세포가 70%가 여기 장에 속해 있다 그랬는데 인체 장기 역시 복부에 거의 70%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장기라는 거는 따뜻해야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혈액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고 어떤 열 균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가 차가워지겠죠. 네. 그래서 보통 체온이 1도 낮아지면 우리의 면역계는 30% 정도 그 기능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단 배가 차면 그 복부에 들어있는 소화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순환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맑은 기가 머리 쪽으로 안 올라가요. 그러다 네. 보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심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지 말단으로 또 순환이 안 되면 손이 차갑거나 저리거나 아니면 관절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 가장 문제가 기력이 없어지죠. 예. 기력이 네. 없어지니까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허로 증상이라고 뭐 식은땀도 나고 아니면 굉장히 피곤하고 숨도 차고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이 복부 냉증을 좀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네. 어르신들이 이 사람은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이 소화기계 조금만 증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전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자, 복부 냉증 잘 알고 치료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이런 복부 냉증이 다 치료가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생활관리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네, 배만 따뜻하게 한다고 그것만으로 좋아지지는 않지만 물론 따뜻하게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순환의 문제니까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다음에 굉장히 유의미한 치료법으로 뭐 침을 놓는다거나 뜸을 뜬다거나 그 뜸도 굉장히 방법이 뭐 직접 굴을 한다거나 간접적으로 한다거나 뭐 온뜸이라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면 일단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복부 냉증은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몸을 이 배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름에 요즘에 냉방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짧은 옷을 입어서 이 복부를 좀 차갑게 노출하는 거 조금 자제하시고 너무 차갑거나 음습한 환경에서 오래 계시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겠죠. 그래서 찬 음식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음식이 차다는 거는 온도가 차가운 뭐 찬물이나 뭐 냉커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식 중에는 성질이 찬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메밀, 보리, 그다음에 과일로 쓰면 수박, 참외, 오이 이런 것들이 좀 성질이 찬 거기 때문에 네. 성질이 찬 음식도 조심을 해야 되고 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은 좋겠죠. 그래서 따뜻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생강? 따뜻한 맞아요. 매운맛을 내는 게 굉장히 아, 따뜻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야채로 하면 뭐 파,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게 좋고요. 금방 말씀하신 생강, 계피 이런 게 좋은데 네. 단 생강이나 계피를 드실 때는 이 매운 성분이 공복에 드시면 위를 깎아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식후에 바로 드신다거나 이렇게 좀 복용 방법을 바꾸셔야 되고 항상 그다음에 아랫배를 뭐 이렇게 복부 냉증이 심하신 분은 핫팩을 좀 배에다가 대는 것도 방법이 되고 반신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관리, 뭐 규칙적인 식습관은 말해서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몸에서 열을 발산하는 기관은 근육이죠.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평소에 조금 해서 근육을 키워주는 것도 약간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어서 이게 약간 냉증을 관리하는 좀 방법이 되니까 뭐 이렇게 순환을 도모하는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좀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도 좀 생활 관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자세하게 이 복부 냉증을 피할 수 있는 생활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장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배변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변에 보면은 장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조금만 좀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설사를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박 원장님께서 장 건강과 그리고 설사에 대해서 이 뭐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이제 설사를 이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설사 증상 때문에 좀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장염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네네. 장염은 뭐냐면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에 염증을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게 사실 장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성적인 설사는 일단 물론 장염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의학에서는 약간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장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크게 설사를 일으키는 게 허증, 실증으로 나눠요. 허증은 뭐냐면 유산균 선전하는 거 보셨잖아요. 장이 볼록볼록 네네.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장이 볼록볼록 움직이면서 음식물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건강한 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장 운동이 안 돼. 그러니까 장 근육이 너무 무력한 경우 그때는 수분 흡수가 안 돼서 설사를 하는 경우죠. 그때는 배가 차거나 장이 무력했을 때 그때는 뭔가 좀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하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증은 금방 조금 전에 너무 이렇게 술을 많이 먹거나 그다음에 기름진 걸 많이 먹었을 때 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런 경우는 내가 건강한 변을 만들 수 있는 장의 흡수 능력 그 이상의 음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증이라 그래서 네. 오히려 그때는 음식 조심을 하고 오히려 그때는 변을 좀 빼주는 게 오히려 좀 장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네. 그 만성 장염이라고 똑같은 치료만 하지 마시고 내가 허증인지 실증인지 정확히 이제 전문가한테 좀 상담을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어떤 치료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자, 증상은 비슷하더라도 원인은 정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제대로 된 진찰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요즘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그 멀쩡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왜 생기는 건가요, 원장님? 정확히 사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조금 전에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스트레스건 아니면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내가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유전적 소인이라든지 과도한 음주, 뭐 흡연,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습관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 장 관벽에 그 근육이 네. 과도하게 수축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꼭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아무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변비가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설사가 아니면 변비 설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한방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일단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은 한의학에서는 간이 어떤 좋은 물질을 전신에 뿌려주는 역할을 소설 기능으로 하는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일단 정상적으로 변을 못 만들고 이게 과도하게 장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이거는 간의 소설 자극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간화나 심화가 또 이런 장 관벽을 과도하게 수축을 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 너무 차가운 경우에도 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위 기능이 너무 허약하거나 하복부가 너무 차가워도 이런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역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그 증상에 맞춰서 변비 있으면 변비약 먹고 설사 있으면 설사약 드시고 그러면은 해결은 안 되는 어떤 근본 치료가 필요한 어떤 그런 질환이죠.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설사만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어떤 증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변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것도 대장성 과민 증후군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변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특히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네, 다이어트 하면서 또 변비가 생겨서 이 변비를 고치기 위해서 또 변비약을 먹고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반복적인 악순환을 거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변비약이 사실은 좀 의도적으로 변을 유도하는 거니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변이는 있는데 근데 배변 활동이 이제 시원하지 않고 좀 덜른 느낌이 남거나 불편해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질환을 검사하면 특별한 원인은 대체로 없고 그냥 기능성 문제로 기능성 변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장 운동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직장 항문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고요.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0% 이하에서는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대장에 종양이 있거나 그리고 대장 협착, 개실염, 염증성 장질환이나 치루, 치질, 탈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국소적 질환의 이유이고요. 그리고 전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변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잘못된 이제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감염병이나 내분비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에 의해서도 변비 증상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냥 뭐를 잘못 먹는다든지 뭐 물을 좀 안 마셨다든지 해서 생기는 건 줄만 알았는데 네.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변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번엔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한의학에서는 변비를 허실한열이라고 그래서 나눕니다. 네. 그래서 변비가 꼭 그러니까 보통은 너무 이렇게 열이 많아서 이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변비를 만든다. 그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긴 한데요. 이때는 뭐 대장이 열이 있거나 아니면 위가 열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간화, 심화 각 장부에 화열이 있을 때 일단 몸에 수분을 말리면서 변비를 좀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보통 변비약은 이렇게 찬 약을 써서 열을 끄는 약을 쓰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장이 차가워서도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음 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얼음이 차가운 데서 얼잖아요. 그렇죠. 변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우면 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반 증상을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열증인지 한증인지를 좀 구별을 해서 이거는 전문가가 좀 판단을 해주셔서 그거에 맞는 좀 치료와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연동운동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단 양기가 허해지면 기운이 없어지면 근육이 늘어나듯이 장의 연동운동도 안 돼요. 이런 경우를 장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장이 무력하니까 그냥 음식물이 그냥 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이 안 만들어지고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몸에 이제 뭐 교통사고 난 다음에 변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은 어열이라 그래서 어열이 생기는 기준은 뭔가 순환이 안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될 정도면 당연히 일단 이 소화 기능에 어떤 기혈순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열이 있는 경우도 이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한의학적 원인이기 때문에 일단 원인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원인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그 열증이 있는지 한증이 있는지를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뭐 찬물이 너무 싫어. 그러면은 냉증이겠죠. 그런데 나는 찬물을 먹어야지 변이 나와. 이런 경우는 열증이죠. 그래서 변을 풀 때 찬물을 먹어야 되는 경우, 뜨거운 물을 먹어야 되는 경우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재반 증상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증인지 열증인지 허증인지를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변비가 있는 경우에 변비약을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변비약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 변비가 이 연동운동을 안 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비약은 어떤 경우냐면 장은 이렇게 연동운동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변비약은 이 장을 자극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 빨리빨리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면 변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수분 흡수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분 흡수가 안 되면 변이 묽어져서 나오게 되는 원리예요. 네네. 예, 그런데 변비약을 계속 먹으면 일단 장은
이 자극에 그 강 자극에만 세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이 변이를 전혀 못 느끼는데 변비약이 들어오는 강 자극이 있어야만 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성이라고 주로 표현을 네네.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보기가 편해서 자꾸 이제 편하게 그냥 변비약 드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내가 한 5, 6일 너무 변을 못 봐서 불편하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드실 수 있지만 절대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강 자극에 내 장이 이 세팅이 돼버리면 그게 장 무력증이 돼서 굉장히 심각한 변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변비약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자, 그렇군요.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자주 드시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변비를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변비를 예방하고 또 고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변비는 수분이 부족한 변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분을 섭취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유산균 섭취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백미보다는 현미, 잡고 위주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과일이나 채소는 껍질째 드시고 그다음에 가급적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 위장 운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 한의원에서 복부 침 자극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침으로 자극을 해서 좀 위장 근육을 좀 이렇게 살리는 운동을 살리는 거 해보시고, 그다음에 장 마사지라 그래서 장의 자극을 계속 손으로 주거나, 그다음에 복식 호흡을 해서 이 복직근을 계속 움직이는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렇군요. 배를 전체적으로 항상 부드럽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네네. 따뜻하고 부드럽게 네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설사의 경우에 어떻게 생활관리법을 가져가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가 계속될 때 배 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설사가 계속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드시죠. 네네. 네. 네, 일단은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생과일, 야채들이 설사를 조금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 따뜻한 음식이나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설사로 수분이 빠져나갔으니까 물 섭취가 필요한데 생수보다는 좀 끓인 물, 그리고 따뜻한 성질이 있는 생강차나 매실차 등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이나 술이나 차 종류 또는 유제품들도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이때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는 간을 최소화해서 줄인 이제 흰 죽이라든지 유동식 부드러운 것들, 맑은 국들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치료로는 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따뜻한 치료를 하는 것도 설사에는 도움이 되고요. 핫팩이나 온열 치료 요법, 침구 치료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배를 지나치게 차갑게 하거나 너무 자극되지 않게 이제 평소에 잘 악이 달래듯이 우리 장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마사지법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박 원장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이제 그 부탁드릴게요. 변은 대장에서 만들어지니까 대장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서 지압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그다음에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꾹꾹꾹꾹 눌러주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려간 하얀 결정을 하는 거를 꾹꾹꾹꾹 눌러서 일단 변을 조금 하면은 좋으니까 이거를 한두 번 해서는 안 되죠. 예. 꾸준히 수시로 일단 하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장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질환과 그 원인 또 치료법, 예방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질병에 어떤 질병에 어떤 분들이 많이 걸렸나 이런 걸 통계를 낼 거 아니에요. 네. 최근 5년 동안 20, 30대 젊은 환자들이 8,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하는 아주 큰 근골격계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목 디스크인데 사실 유연 아나운서도 이것 때문에 조금 고생하신 적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2, 3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귀를 열고 한번 원장님들께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 원장님, 목 디스크라는 것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디스크는 사실 뼈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을 말하는 단어고요. 목 디스크는 정확한 진단명으로는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을 의미합니다. 네. 경추부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손상으로 인해서 일부 살짝 튀어나오거나 염증이 생겨서 이쪽으로 압박이 계속 가해지면 통증이 이제 증가되고요. 신경근 자극으로 방사통이 같이 유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간판이 탈출된다는 것인데 왜 탈출되고 또 손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목 디스크 발생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추간판은 우선 탄력성이 매우 뛰어나고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 물리적인 충격을 완화시켜주면서 뼈와 뼈끼리 마찰이 생기거나 부딪히는 현상을 줄여주는 구조물입니다. 네. 디스크는 내부는 수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90% 이상이 수분이고 겉은 섬유윤으로 조직이 쌓여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섬유윤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수액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탈출하게 되겠죠. 예. 그게 뼈를 지나서 신경근에 건드려지거나 압박을 가해지면 염증이 생기고 그 해당되는 신경 분지로 증상이 보통 발생되고요. 대표적인 교통사고나 큰 충격에 의해서 급성 디스크가 발생되고요.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만성 디스크와 퇴행성 디스크 환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 디스크 조직이 점점 쪼그라들고 수분이 빠져서 공간의 압력이 이제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뼈와 뼈사리가 서로 눌러서 압력이 증가하고 주변에 있는 신경근에 염증이 생기거나 간격이 좁아서 어딘가 이제 닿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추에는 이제 저희가 목이 살짝 앞쪽에 전만 곡선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과하게 목을 앞으로 숙여 있거나 목이 뻣뻣하게 일자로 펴져 있는 경우에 압력이 좀 더 증가하게 되어서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을 앞으로 빼고 이렇게 작업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경추의 전만 곡선이 무너져서 압박이 가해지니까 네. 퇴행성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는 핸드폰으로 화면을 보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들여다보는 이런 자세들도 경추의 문제를 같이 만듭니다. 예. 편안하게 바로 누워서 주무실 때도 베개를 높게 올려서 목을 앞으로 이제 많이 접히게 되면 꺾여서 주무시는 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높은 베개가 편하시다고 하는데 이미 조금 퇴행화가 되신 경우는 낮은 베개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들도 목에 무리한 전만 커브를 거꾸로 만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위쪽으로 자주 들어 올리는 경우도 경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유전성도 추간판 탈출의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네네. 목 디스크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이면 어떤 통증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이 정도 증상을 알고 있잖아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내가 목 디스크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는지, 자, 이거는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이제 경추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니까 당연히 목 주변에 근육통이 있겠죠. 그다음에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를 쭉 따라서 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 팔, 손 끝까지 저리는 느낌.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 디스크가 갑자기 파열된 경우는 그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오. 굉장히 그러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게 그 디스크가 눌리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네. 고개를 한쪽으로 한다거나 앞으로 숙였다거나 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찌릿찌릿한 신경 자극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는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누워서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 좀 증상이 경감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배 원장님, 이게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사진, 영상 검사 등이 없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느 경추
레벨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에 저림이 생기면서 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 보통 C6번 레벨의 경추가 압박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경추가 7개의 뼈로 나뉘어져 있고요. 7개 뼈 각각 아래 부분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C2 레벨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수리 쪽에 보통 불편한 감각이 들고요. C3는 후두부, 머리 뒤쪽에 불편한 감각이 들고 C4는 목 둘레 앞쪽과 뒤쪽으로 불편한 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C5는 쇄골 라인을 따라서 목 둘레로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위치고요. C6는 말씀드린 대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팔 위쪽 내측으로 주행하면서 신경 분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C7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목에서 팔로 가는 불편한 증상 또는 감각을 가지게 되고요. C8는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목에서부터 주행하는 피부 분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T1도 경추 증상에 문제가 같이 생기긴 하는데요. 견갑 부위 뒤쪽에서 팔 안쪽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해당되는 위치에 추간판이 압박이 됐거나 신경이 염증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 척추뼈, 경추뼈 하나하나마다 관장하고 있는 그런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저리고 힘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몇 번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거꾸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뭐 MRI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MRI 같은 영상의학적인 사진이 있으면 가장 진단하기가 좋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서 보는 환자들은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로 유명한 스펄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통증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턱을 살짝 든 상태로 위에서 조금 압력을 줘서 누르면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방사통이 가중되거나 목의 불편함이 좀 더 증가하는 경우에는 양성 반응이라고 보고 디스크의 가능성을 의심을 하고요. 네네. 또는 단순하게 컴프레션 테스트로 위에서도 강한 압력을 누르면 목이나 팔, 어깨 쪽에 불편함이 동반이 된다면 네, 경추부에 디스크가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네. 자, 저희가 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집중적으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목 디스크 초기에는 그 단순의 어떤 그 근육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목 디스크와 단순 근육통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건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목이 아프면 본인들이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검사를 했느냐라고 하면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냥 본인이 디스크라고 판정을 내리시는데 네네네. 일단 조금 전에 이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 목 쪽의 근육은 승모근이라 그래서 일단 근육이 잘 뭉치는 스트레스 근육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압력을 가할 때 저리는 증상이 있다. 요렇게 동반되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그런 테스트 결과 그런 저린 증상이 없으면 그냥 단순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육 풀어주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목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정도가 심하다면 수술을 피할 수가 없겠지만 요즘에는 보존적인 이런 방법들도 많이 선택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 양방의 목 디스크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요법과 수술적 요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목이 강하게 아프고 팔이 저림이 불편하니까 누운 자세를 취하면 이 압박이 해소가 되어서 증상이 좀 완화됩니다. 그래서 보통 침상 안정을 먼저 권유를 하고요. 증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척추를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과 그리고 자세 유지근들을 강화시키면 도움이 되고요. 예. 네. 빠르게 걷는다거나 체조, 수영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당연히 권유하게 되고요. 네. 허리를 배꼽 쪽으로 조금 당기고 양쪽 어깨를 활짝 펴고 목을 살짝 내린 상태에서 뒤쪽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자세가 경추에 매우 좋고요. 네. 약물요법으로는 증상이 있으실 때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
압통이 있거나 문제가 심하게 확인되는 위치는 국소적인 진통 마취제라든지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신경차단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도수요법과 물리요법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생활에 지장이 크신 경우는 수술적인 요법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네. 네, 10% 소수 환자에 해당되긴 하는데 수술 방법은 신경 감압술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신경 분지가 계속해서 붓고 염증이 생겨서 압박을 받는 경우에 그 해당 뼈의 조직을 조금 잘라내면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수술이 되고요. 안 눌리게요? 네, 네네. 목 앞이나 뒤쪽으로 살짝 절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술이 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추간판 제거술이 있는데요. 추간판이 계속해서 납작해지고 압력이 낮아져서 공간을 이제 압박하게 되니까 그 추간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째로 제거를 하는 수술이고요. 제거한 자리에는 대신해서 예전에는 뭐 인공뼈라든지 금속 등을 이제 넣기도 했고요. 아. 네. 요즘은 그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고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기존 디스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척추 유합술이 있는데요. 추간판 제거 수술과 함께 하기도 하고 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유합술을 하는데 척추가 떨어진 7개의 뼈 조각들이 나란히 탑처럼 쌓여 있는 건데 예, 예. 네. 2개 또는 3개를 전부 다 묶어버리고 못으로 이렇게 박는 유합술입니다. 약간 좀 극단적인데요. 네. 근데 압박이 지나쳐서 너무 통증이 극심하거나 마비가 오는 경우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하면 그 사이의 문제는 신경이 압박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네. 척추의 가동 범위를 당연히 제한받게 되고 그 가동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수술한 위아래의 추간판의 퇴행성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약간 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목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목 디스크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증상과 정도가 좀 경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심한 통증이나 마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초기 3주는 보통 보존적 치료 요법을 권유를 하고요. 네.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 추나요법 그리고 뜸 부항, 한약 치료 이렇게 종합적으로 치료를 접근합니다. 디스크 증상을 없애고 구조를 좀 튼튼하게 하고요. 여기에 한의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그리고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치료를 같이 접근을 해서 원인까지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치료를 종합해서 하게 됩니다. 디스크에서 한의학적인 변증은 망진, 문진, 절진, 문진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요. 담음이나 한, 어혈, 습, 그리고 음어 등의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네. 한약 처방을 할 때 담음 환자의 경우에는 담 결렸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저기가 담 결리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목 디스크 환자에 해당되고요. 네. 어혈 환자분들은 찌르듯이 따끔따끔하게 아프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깨서도 계속 아파서 잠을 잘 못 잔다. 대신 낮에는 좀 활동을 하면 정도가 좀 줄어들어서 괜찮다는 경우는 어혈로 인한 목 디스크의 경우에 해당되고요. 예. 그리고 풍으로 인한 경우는 바람을 지나치게 많이 쐬거나 그래서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역시 우측 좌측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풍으로 인한 디스크를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술을 마시고 어디 찬 바닥에 누워서 주무신다거나 찬 기운을 오랫동안 받아서 목이 이제 시리면서 아픈 경우는 한에 의한 목 디스크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내습과 음어 등의 증상도 환자들이 종종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한의학적인 진단과 함께 증상을 추적할 수 있는 영상 검사 그리고 이학적인 검사, 조직 반응 검사 등을 통해서 전인적인 관점에서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한 원칙을 세웁니다. 예. 침 치료는 디스크의 문제처가 되는 혈자리와 그리고 아시혈에 치료를 하게 되면
경락이 소통이 되고 뭉친 근육이 이완되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약침이 있는데요. 한약재 추출물을 정제해서 만든 한의약품이고요. 이 약침은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기능을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약침 종류로는 복약침, 소염약침, 어혈약침이 있고요. 네. 이 중에서 복약침 중에 봉독약침은 벌 추출물을 이용해서 벌독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의료용 한약제제이고요. 벌독은 신경독으로 저희가 조직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신경근으로 지나가는 분지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고 소염 작용과 면역 반응이 강하게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약 처방이 있고요. 한약은 앞서 말씀드린 변증에 의해서 환자분 개개인에 의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근본적으로 몸을 좀 면역을 올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추나요법이 있는데요. 추나요법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양적인 요소와 그리고 척추뼈, 구조의 음적인 요소를 상호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균형이 깨진 척추의 문제를 바로 잡아서 그래서 구조를 개선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아, 네. 이런 치료법들이 있군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목 디스크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요 내용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네, 자, 아침 몸 컨디션 다르고 밤 컨디션 다른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화면으로 주제를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부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나는 손이 잘 붙는다, 발이 잘 부어서 신발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자, 먼저 박 원장님, 부종이 정확히 뭔가요? 몸에는 혈액순환이 있고 림프순환이 있어요. 그런데 네. 아까 그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판막에 이상이 있어서 혈액이 고일 때 또는 림프관이 좁아져서 일단 림프액이 모여 있을 때 조직 안에 그런 액체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를 부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부종이 생기는 부위가 조금 다양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하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뭘지 궁금한데요. 이게 주로 이제 저희가 낮에 서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중력에 의해서 체액이 아래로 몰리죠. 혈액도 몰리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순환력이 좋으면 이게 치고 올라가서 중력에 거슬러서 올라오면서 순환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순환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순환이 안 되면서 이 하체 쪽으로 이제 쌓이는 거고 아침에 예를 들면 주로 얼굴이나 손이 붓는 거는 예. 누워 있으면 또 중력이 얼굴이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약간 중력 때문에 일단 하체 부종이 많고 그다음에 좀 속이 찬 사람들은 소음인이나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배가 차가우니까 좀 부종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 자, 네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하지정맥류처럼 어디 한 군데에 우리 몸의 체액이 고여 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하체 부종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은 뭐가 있을지 자, 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하체 부종이 있을 때 그 단순한 부종만으로는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종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림프 순환이 떨어지는 경우나 순환 전체에 저하가 있는 경우에도 부종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제 어떤 순환에 대한 질병이 있었을 때를 좀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체중이 많이 불어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제 내가 이건 지금 뭐 지방이 아니야, 뭐 물살이야, 이거 부종이야, 부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살이 찐 것과 부종이 좀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배 원장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분들도 좀 부은 것 같다가 살이 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었다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실제로 수분이고요. 수분이 체내 세포의 정류가 많이 되어서 해소되지 않는 게 부종이면요. 네. 살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포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방세포는 왜 증가를 하냐면 인체의 체온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부드럽게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잉여 남아있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포 내 수분이 과하게 정류된 것은 조금 국소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인데 네, 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지방세포가 생겨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음식을 짠 걸 많이 먹거나 기름진 걸 먹으면 붓기도 하고 이제 결국 살이 되는 그런 이제 동시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배 원장님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아프면은 살이고 아프지 않으면 부종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부종도 조금 강하게 누르면 아플 수도 있고요. 아. 네, 살도 많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서 네. 그렇게 크게 뭐 구분하는 신빙성 있는 거는 데는 네, 아닌데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그 배 원장님 이게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부기를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전에 나는 술을 좀 마시고 자면 그러니까 어떤 안주를 마시지 않고 막 같이 먹지 않고 술만 소주라든지 이런 걸 한두 잔 마시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부기가 싹 빠지더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혹시 가능한 걸까요? 술만 마시고 자면 붓기 자체가 이제 수분이니까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알코올을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 수분이 이제 좀 소모되는 현상으로 소변으로 이제 잘 배출이 되어서 일부는 좀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근데 네네. 언뜻 생각을 해도 몸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종을 빼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배 원장님? 네, 부종이 이제 세포 내 수분이 저류된 문제이니까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이나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 반신욕이나 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것, 그리고 전체 발열을 시킬 수 있게 운동을 하면서 몸을 순환시키면 부종이 좀 빠지고 땀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요. 네. 그리고 먹는 방법으로는 이제 뭐 유명한 단호박이나 옥수수 차 같은 경우에 붓기를 좀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약재에서도 붓기가 심하신 분들에게 처방을 할 때는 뭐 옥촉서예 같은 약재가 옥수수 수염 뿌리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처방을 하면 붓기가 좀 원활하게 빠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뭐 자기 전에 술을 한두 잔 마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제 배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좀 건강한 건강한 방법. 방법으로 네. 부기를 빼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부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